죄송합니다만 기적이 없다면 앞으로 3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때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대방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곤 하죠. 그리고 그 편견이 생명을 구할 기회마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스위스 제약회사 부사장의 손녀로 태어난 20살 릴리는 갑작스러운 급성 간부전으로 석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조부모가 극렬히 반대하는 언니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적 편견과 생명 사이에서 흔들리던 가족이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모어입니다. 지금은 21살이 되었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살이던 작년 가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젤은 스위스에서도 꽤 부유한 도시죠. 저희 집은 바젤의 고급 주택가인 리엔 지역에 있어요. 라인강이 굽어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3층짜리 빌라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 정원에는 100년도 넘은 느티나무가 있고 뒤쪽으로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어요. 제 조부는 윌리엄 모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실 만한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부사장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분이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으시고 정확히 8시에 회사로 출근하시죠. 조모 마가렛께서는 전형적인 스위스 귀부인이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자선 활동을 계획하시고 클래식 음악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세요. 특히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후원자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원래 조부모님과 살 예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10살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추리히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국제 변호사셨고 어머니는 미술 큐레이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추리히 호수를 한 바퀴 돌곤 했고 어머니와는 미술관에서 그림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제가 10살 되던 해 12월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가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조부께서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시더니 릴리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침실로 가서 어머니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요. 조모가 와서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 우리가 릴리의 새로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장 구석에서 스케치를 하곤 했어요. 대신 그림 그리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특히 스위스 알프스의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융프라우가 보이는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몇 시간씩 스케치를 하곤 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모습을 그리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에는 짙은 녹색으로 물든 산들을,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인 웅장한 모습을 그렸죠. 조부모님은 저를 정말 소중히 키워주셨어요. 특히 조부는 바쁜 와중에도 제 그림을 봐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릴리의 그림엔 특별한 감성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가 16살 때는 바젤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청소년 미술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조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곧 미술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추리히 예술대학교 회화과에서 합격 통지서도 받았고요. 입학 예정일은 다음 해 3월이었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캠퍼스도 둘러보고 앞으로 배우게 될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그 해에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특히 자화상 그리기에 집중했는데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그리다 보면 어머니를 닮았다는 걸 새삼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 10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처럼 조모가 차려주신 조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젯밤에 먹은 치즈 때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마치 뱃속에서 누군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조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어보시더니 열도 있는 것 같다. 아마 감기 몸살이겠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복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얼굴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모가 거울을 들고 오셔서 릴리야, 내 얼굴 좀 봐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노란 물감을 발라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눈동자까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때서야 조부모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죠. 조부는 즉시 회사 중요 회의를 취소하시고 저를 취리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괜찮다, 금방 나을 거다 하고 중얼거리셨는데 사실 당신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침착하신 조부가 운전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부모님은 의자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더욱 무서움을 증폭시켰죠. 드디어 담당인 닥터 밀러가 나타났어요. 딱딱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닥터 밀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부모님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50배를 넘어섰습니다.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조모가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급성 간부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간이 아프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닥터 밀러의 다음 말을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무증상 A형 간염이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간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이식이라니요. 저는 그때까지 간이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따라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적합한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이에요. 하지만 릴리 양의 상태로는 닥터 밀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모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조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석 달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조부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노바티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세계 각지의 의료진들과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 시차 때문에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다 비슷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희망을 갖지 마세요. 조부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조부모님이 언니 에밀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에밀리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인데 제네바에서 의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위스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간담체 재생의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를 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언니만 보면 안심이 되곤 했거든요. 에밀리는 의학 지식이 있어서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릴리야, 괜찮을 거야.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그런데 언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조부모님과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언니한테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태준이라는 분이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언니와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대요. 문제는 조부모님이 그분과의 관계를 극렬히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특히 조부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일 뿐이라며 태준 씨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셨어요. 며칠 후 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릴리야, 혹시 한국 의료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라면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간이식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해. 특히 생체 간이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니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언니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릴리야, 사실 내 연구실에 한국에서 온 선배가 있어.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의 간이식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 성공률이 97% 이상이래. 제가 놀라서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체 기증이라 대기 시간도 없다고 해.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만 있으면 바로 수술이 가능하대. 태준 씨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생체 간이식 수술을 5,000건 이상 성공시킨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특히 서울 아산병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2:1 생체 간이식이라는 혁신적인 수술법을 개발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동시에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방식이라 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때서야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은 달랐어요. 조부가 아시아 의료를 어떻게 믿느냐며 펄쩍 뛰셨거든요. 에밀리야, 그런 근거 없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는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과 상의하고 있잖니.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언니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료를 보여드리더라고요. 한국의 간이식 생존율이 3년 기준 85%, 10년 기준 70%예요. 이건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조부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정말인가? 이 자료들이 신뢰할 만한 건가?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아시아 최고의 간이식 센터라고 합니다. 특히 2만 건 이상의 간이식을 성공시킨 의료진이 있다고 해요. 그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 연구실 선배분의 아버지가 바로 그 병원의 간이식 전문이세요. 조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조모가 누구 말이니? 라고 물으시니까 언니가 더욱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태준이라는 분인데요. 박사과정 3년 차이고 정말 실력 있는 연구자예요. 그 순간 조부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언니가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거니까요. 에밀리야, 설마 내가 그 동양인과 할아버지,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릴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날 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부모님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고 언니는 자기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이틀 후 언니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릴리야, 태준 오빠가 내 의료 기록을 아버지께 보내드렸어. 한성민 교수님이 직접 검토해 주신대. 저는 태준이라는 분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24시간 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흥분해서 제 방으로 뛰어오더라고요. 릴리야, 한성민 교수님 답변이 왔어.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즉시 한국으로 오시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생체 간이식이 최선의 방법이고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95% 이상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셔. 그때 조부모님도 들어오셨어요. 조부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해봐라고 하시니까 언니가 교수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릴리 양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중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조모가 그런데 기증자는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릴리에게 간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에밀리야, 무슨 소리니? 조부가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혈액검사 결과 저와 릴리의 혈액형이 일치해요. 그리고 제 건강 상태도 기증에 적합하다고 하셨어요. 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70에서 80%를 절제해도 2달 내에 정상 크기로 회복된대요. 의학적으로 생체 간이식의 공여자 위험도는 0.2에서 0.5% 미만이에요. 하지만 조부모님은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조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두 손녀를 모두 잃을 수는 없어. 조모도 울음을 터뜨리시며 에밀리야, 내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셨어요. 그때 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의사예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조부는 그 동양인의 말만 믿고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준 씨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남자였는데 조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태준입니다. 에밀리를 통해 릴리 양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부가 차갑게 무슨 일로 왔는가? 라고 물으시니까 태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2만 건 이상의 간이식을 성공시킨 의료진이 에밀리 씨와 릴리 씨를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 모든 과정을 돕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라도 릴리 양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직 학생인 태준 씨가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저를 도우겠다는 거니까요. 조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시니까 태준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를 사랑하고 그녀의 가족이 곧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태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조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밤 조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릴리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의료를 어떻게 믿느냐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노바티스 제트기를 준비했어. 조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되었다는 걸 의미했죠. 실제로 그날 아침 혈액검사 결과가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기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언니는 태준 씨와 함께 한국 병원과의 모든 절차를 준비했고, 조부모님은 장기간 한국에 머물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려왔던 스케치북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릴리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의사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야. 그런데 언니는 무섭지 않아요? 간을 떼어내는 수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하지만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할 거야. 언니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 때문에 언니까지 위험해지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태준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먼저 가서 모든 걸 준비해 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와 의료진들과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리 가족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조부가 고맙소. 젊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태준 씨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릴리 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은 가족처럼 환자를 돌봐드려요.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틀 후 우리는 추리히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12시간을 날아야 한다니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게 마치 천국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까봐 모든 순간을 기억해 두려고 했어요. 릴리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언니가 물어봤어요. 그냥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리고 건강해져서 다시 스위스로 돌아갈 거고. 조부모님도 처음 가는 아시아 여행이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조부는 계속 한국 관련 자료를 읽고 계셨고, 조모는 한국어 회화책을 들여다보고 계셨거든요. 감사합니다가 감사합니다인가. 조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스위스 공항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니 태준 씨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민입니다. 키가 크고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바로 태준 씨의 아버지, 그 유명한 한성민 교수님이셨습니다. 직접 마중까지 나와 주시다니. 조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를 직접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어떻게 혼자 오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교수님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위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은 참 역동적인 나라군요. 조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의료 기술도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한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의료 도시 같았어요. 로비만 해도 웬만한 쇼핑몰보다 컸죠. 세상에, 이곳이 정말 병원인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더니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병원이에요. 매일 수만 명의 환자가 다녀가죠. 하지만 조부모님은 처음엔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스위스 병원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병실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한국 병원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떤 분은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여기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제 병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과 다리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밤에 불이 켜진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전통 음식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아세요? 조모가 감동하며 물어보셨어요. 며칠 전부터 태준이에게 배웠어요. 낯선 곳에서 고생하실까 봐 익숙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조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 분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신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나 봐요. 더 놀라운 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까지 특별히 배치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님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씀하시니까 조모가 정말 놀라셨어요. 그날 밤 한 교수님이 직접 와서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릴리 양의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수술 성공 가능성이 98%입니다. 그렇게 높은가요? 조부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수백 번 경험했어요. 특히 에밀리 양처럼 건강한 기증자가 있을 때는 성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 교수님의 자신감 있는 설명을 듣고 조부모님도 많이 안심하셨어요. 수술 3일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조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회장님, 딸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태준이를 키우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조부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셨잖아요. 태준이가 에밀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조부가 진짜로 마음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수술 이틀 전 밤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릴리야 화이팅! 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그동안 그려온 스케치북을 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만약 내가 안 되면 이걸 태준 오빠에게 줘. 무슨 소리야. 넌 분명히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스케치북에는 우리 가족을 구해주려고 노력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았어요. 스케치북에는 태준 씨와 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한 교수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와 한국의 한강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경 속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조부가 태준 씨를 병원 옥상으로 부르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젊은이, 내가 잘못 생각했었소.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진심을 몰라봤어. 그동안 에밀리와 릴리를 위해 애써준 것.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밀리를 잘 부탁하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소. 두 분이 악수를 나누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조부가 태준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20명의 의료진이 두 개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릴리야, 무서워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발 언니도 저도 모두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제가 처음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기계 소리들이 들렸고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릴리야, 깨어났구나.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니 언니가 제 옆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언니도 수술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언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응. 한성민 교수님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하셨어.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았다는 게, 언니도 무사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조부모님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부는 눈물을 닦으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고, 조모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병실에 꽃다발과 선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이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릴리아 수술 성공 축하해요. 빨리 나와서 스위스 구경 보여줘요. 이런 한글 카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옆 병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미역국이었어요. 수술 후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면서 매일 가져다 주셨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 착한 아가씨야. 우리나라 와서 고생 많았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가장 놀라웠던 건 제 몸이 변화였어요. 새로운 간이 들어온 후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릴리야,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어. 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 노랗던 얼굴이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한성민 교수님이 회진을 돌 때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감탄하셨어요. 언니도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요. 퇴원 후에도 저희는 한 달 정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조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태준 씨 가족이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조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갔을 때 조부가 이런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다니 놀랍다고 감탄하셨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는 조모가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마가렛, 당신이 한복을 입으니 한국 사람 같네요. 조부가 웃으며 말씀하시니까 조모가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태준 씨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조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였군요. 조모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스위스에 가서도 김치를 담글 수 있으시겠어요.
태준 씨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날 저녁 조부모님과 태준 씨 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과 조부가 나누신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장님, 의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앞에서는 동서양이 따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릴리 가족을 통해 배웠어요. 두 분이 진심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부가 태준 씨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날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전통 한옥에서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처마 끝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달려 있었죠. 조부가 태준 씨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회장님.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니야,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소. 조부가 태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 에밀리에게 최고의 남자이고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오. 부디 에밀리와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그 순간 태준 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에밀리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릴리도 제 진짜 여동생처럼 아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태준 오빠라고 외치며 달려가서 안겼어요. 정말 오빠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조모도 울면서 태준 씨를 껴안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촬영한 사진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어요. 한복을 입은 우리 가족과 한국 전통 옷을 입은 태준 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려왔던 스케치북을 태준 씨에게 드린 거예요. 오빠, 이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스케치북을 펼쳐보신 태준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거기에는 태준 씨와 언니가 함께 있는 모습, 한성민 교수님이 수술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 가족이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는 그림이 있었어요. 스위스의 알프스와 한국의 한강을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 말이에요. 릴리야, 이 그림 정말 아름답다. 제목이 뭐니? 생명의 다리예요.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절망의 강을 건너 희망의 땅에 도착했거든요. 태준 씨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릴리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말이야. 스위스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한국에서 만난 환자 가족들, 의료진분들, 그리고 태준 씨 가족까지요. 릴리야, 건강하게 잘 살아. 스위스에서도 한국 생각해줘.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새로운 값만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사랑을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자. 스위스에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이 건강해진 건 물론이고 마음가짐 자체가 변했거든요. 미술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새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애를 주제로 한 연작을 그렸는데 교수님들이 정말 특별한 감성이 담겨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릴리, 내 그림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 아마 내가 경험한 특별한 일들 때문일 거야. 정말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이 제 그림의 깊이를 더해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제 첫 번째 개인전 개막일이었어요. 전시회 제목은 생명의 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25점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개막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조부모님, 언니와 태준 오빠는 물론이고 놀랍게도 한성민 교수님도 특별히 스위스까지 오셨거든요. 사실 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값만 받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발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해지며 제 말에 집중했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팔리는 모든 작품 수익금의 절반을 서울 아산병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한국의 의료진분들과 앞으로 치료받을 환자분들을 위해서요. 그 순간 한성민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어요. 릴리 양, 이런 걸 왜? 교수님, 저는 받기만 했어요. 이제 제가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림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 마음이 다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졌으면 해요. 그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부모님과 언니, 태준 오빠, 그리고 한성민 교수님이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거든요. 한 교수님이 무대로 올라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의술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릴리 양의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를 받았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부모님과 언니, 태준 오빠, 그리고 한성민 교수님이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김치가 익숙해지셨죠?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조부가 크게 웃으셨어요. 그럼 이제 김치 없으면 안 되겠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저를 살려주신 분들께 더 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태준 오빠와 언니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스위스와 한국에서 2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또 다른 축제가 될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